네,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부터 할까 하다가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과 이제 좀 몇 번 많이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될 거고, 원래는 이제 신입생분들과 재학생분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주제에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육 자료도 만들 겸 해가지고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 이게 순서가 일단은 샤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제동,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죠? 네, 현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4주, 3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다룰 예정이고 가능하면 라이브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녹화본으로 좀 많이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잘 되고 있네요. 일단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부터 20년까지 ICC의 회장을 맡게 된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1호학번 기계공학과고요. 저는 기계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좀 경영해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ICC에서의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1호학번에 신입생 기장을 맡았었고요. 어, 또 15년도에 바하 대회에 참여를 했었고, 18년도에는 ICC 부회장을 거쳤고, 19년에는 바하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총무 및 드라이버로 참여를 했고요. 부드라이버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19년, 20년에는 ICC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V 컨셉카 팀과 EV 대회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 카톡 부사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부끄럽지만, 그냥 제 사진을 살짝 담아봤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네, 오늘 할 파트는 실시 파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라고 하면은 좀 샤시 이런 거 하면 이제 창문 샤시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자동차에서 실시라 함은 자동차 이제 큰 바디 외부 골격을 만드는 바디를 제외한 이제 구동부 이런 제동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실시를 넣은 이유는 각 원래 부분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조향 파트나 이렇게 몇몇, 양이 많지 않은 그런 파트들은 이제 실시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이제 실시 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시 파트를 따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제 좀 짜잘짜잘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 어려운 자동 기어라던가 안 그러면 변속기 같은 좀 난이도가 높은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이후로는 좀 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세미나의 전제는 이제 신입생분들이 처음에 자동차 동아리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이해도를 높이게 해드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학생분들도 많이 들으러 오시겠지만 만약에 재학생분들이 좀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큰 도움이 저희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궁금한 거나 모르겠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나 안 그러면은 단톡방에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좋은 답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의미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실시에는 이제 정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실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동력 전달 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 그중 이제 실시 안에 동력 전달 장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조향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휠과 타이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떤 기계적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차의 이동에 필요한 것은 이제 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가 펜을 쓸 수 있어가지고 펜을 쓰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에 이 바디 있죠. 위에 이 바디, 이 바디를 말 그대로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동부들을 뜯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셰시라고 합니다. 셰시에는 이렇게 타이어, 또 이게 조향, 스티어링이죠. 그 다음에 엔진, 그리고 이렇게 구동축들, 뭐, 보이는 것들이면 여기 뭐 차동 기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구동부들, 쉽게 얘기해서 구동부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셰시의 구성에는 이제 엔진, 서스펜션, 브레이크,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엔진이랑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할 이야기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다루고 오늘은 동력 전달 장치와 조향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동력 전달 장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고요. 조향은 말 그대로 그냥 핸들입니다. 핸들. 네, 핸들. 오, 핸들. 네, 글은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네, 핸들입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변속기. 변속기는 면허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일종 다신 분들은 그 왼발 클러치 밟아가지고 이제 변속을 한다고 하죠. 그 변속기고요. 디퍼렌셜이라는 거는 이제 차동 기어. 이제 좀 뒤에 이 부분은 좀 뒤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할게요. 유니버설 조인트, 뭐 구동 방식. 사실 진짜 오늘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아 이런 게 있다. 이게 뭐지? 이걸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면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가지고 한번 좀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약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변속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어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다들 그 기어비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기어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안 다룰 거예요. 이제 기어비가 어떻게 자동차의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번 기어가 있고요. 2번 기어가 있습니다. 이제 1번 기어는 R1이라는 반지름을 가지고요. 2번 기어는 R2라는 반지름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속도가 있겠죠. 회전 속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업이라는 거는 이거 반지름 분의 이거 반지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어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기어비가 커질수록 출력되는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이제 차를 뭐 사실 때도 그렇고, 차를 탈 때도 그렇고, 그리고 기어 변속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물을 때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기어비가 커지면은 회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뭐에 좋느냐? 기어비가 증가할수록 토크가 좋아져요. 토크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토크는 정비례하고 있죠. 하지만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 속도는 쉽게 생각해서 R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PM. 그리고 토크는 힘이에요. 힘. 힘이 센 차가 있고 바퀴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차가 있어요. 약간 그거는 좀 서로가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토크가 좋다. 토크가 좋다라는 거는 그냥 변환해서 이제 힘이 좋다라는 건데 힘이 좋으면 초반에 이제 교차로에서 차가 정지해 있다가 앞으로 나갈 때 좀 더 쉽게, 좀 더 파워풀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토크가 좋으면은 회전 속도는 줄어듭니다. 왜냐? 기어비가 증가할수록 토크는 증가하지만 회전 속도는 아까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크다는 얘기는 회전 속도는 적다는 겁니다. 자, RPM이 낮아요. RPM이 낮으면 고속 상황이에요. 뭐 100km,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가고 있을 때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바퀴가 빨리 안 돌아. 바퀴가 빨리 안 돌면은 차가 빨리 못 나가겠죠. 아주 고속 상황에서는 토크라는 힘보다는 회전 속도라는 RPM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고 RPM일수록 고속 상황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어비라는 걸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어비가 1단, 2단, 3단, 4단 쭉 가서 N단이 있는데요. 이제 뭐 N단은 보통 한 6단, 5단, 6단 정도까지가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업이 아까 얘기했죠. R1분의 R2 작은 기업이 비율분의 큰 기업이 이거의 갭이 작아진다는 거죠. 기어 레이시오가 맞죠?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어의 크기가 비슷해진다. 이제 단수가 높아질수록 기어비가 작아진다. 다시 말해 이 기어의 크기가 비슷해질수록 토크는 떨어집니다. RPM은 올라갑니다. 회전 속도는 올라가고요. 힘은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저희가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교차로에 차가 있어요. 교차로에 차가 있는데, 어, 이제 저희가 일종 따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 차 이렇게 하다가 교차로에서 출발할 때 보통 1단, 2단을 놓고 시작을 하죠. 1단, 2단, 다시 말해 저단이에요. 저단, 낮은 단. 저단에서는 토크, 힘이 좋아요. 힘이 좋죠. 그러면은 정지 마찰력이 더 높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6단 이렇게 하면은 출발하기가 어려워요, 차가. 왜냐? 힘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쭉 가요. 3단, 4단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 올립니다. 하이패스를 지나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려가지고 차가 100km인데 여기서 1단을 넣으면은 바퀴가 100km의 속도로 가려면은 그 바퀴의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힘은 좋고 회전 속도 즉 RPM이 낮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4단, 뭐 6단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차량을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 RPM으로 큰 힘이 필요 없지만 회전 속도가 높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차가 가지고 있는 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힘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어 변속을 하는 이유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 뒤에 뭐 기어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저희 동아리에서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저도 간단하게 엄청 간단하게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동력 전달 장치를 좀 한번 이제 좀 더 넓게 다시 보면, 어, 이거 좀 어렵죠.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 차동 기어라는 게 들어가요. 차동 기어. 알고만 계세요? 디퍼렌셜 차동 기어가 들어갑니다. 차동. 차동.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이렇게 회전축이 들어가고요. 뭐 프로펠러 샤프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축이 들어가요. 회전하죠. 그리고 이게 유니버설 조인트라는 중요한 친구가 들어갑니다. 네,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변속기. 엄청나게 많은 톱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변속기. 그거를 제어하는 그 동력을 차단하는 클러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클러치. 그리고 기관, 즉 엔진이죠. 엔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다룰 거는 클러치, 변속기, 유니버설 조인트, 자동 기어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볼게요. 어, 제가 왜 변속기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크게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지 이걸 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구조가. 특히 수동 변속기는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간단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자동 변속기는 엄청나게 변속에 이제 뭐 톱니가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일종을 따신 분들, 내가 계속 일종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사실 이제 일종 따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뭐 아버님이 차를 모시거나 그러면 뭐 버스 기사님들 뭐 운전하는 거 본다거나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왼발을 사용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왼발을 사용하는데 이 왼발을 밟는 걸 이제 클러치라고 해요. 보통 이종 차량은 이제 오른발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엑셀 브레이크를 밟는데 수동 차량, 일종 차량은 이제 왼발을 이용해서 클러치라는 거 밟아요. 클러치라는 거 밟으면은 아까 클러치 판 있죠?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와 여기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클러치 판이라고 해요. 이 클러치 판을 떨어뜨려요. 밟으면은 푸시를 하면은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은 얘가 이렇게 엔진이 회전을 해서 끝까지 전달이 되는 건데 이걸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이 엔진의 회전을 이쪽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클러치라고 해요. 클러치의 역할이 이거예요.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클러치 판을 떨어뜨리면은 엔진의 동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한 뒤에 변속기에 이제 기어를 빠르게 맞물리는 겁니다. 기어비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동력을 차단하고 기어비를 변경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기어비가 바뀌면은 토크랑 RPM이 달라지잖아요. 토크와 RPM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기어가 여기 회전하고 있는 속도와 엔진에 회전하고 있는 속도와 여기 클러치 뒤쪽에 변속기에 의해서 회전하고 있는 속도가 붙어 있을 땐 같죠. 근데 떨어뜨리고 이 변속을 바꾸게 되면은 이 속도와 이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요구하는 RPM과 토크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차량의 극심한 진동, 혹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엔진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게 이게 계속된다면은 이제 기어에 무리가 돼가지고 뭐 기어 이가 좀 파괴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엄청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일종 차량의 운전면허 시험 때 기어비 변경 미숙으로 3회 이상 이제 엔진이 정지되면은 실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동력 전달을 차단하고 기어를 바꾸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걸 제가 부드라이버를 했었을 때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종입니다. 저는 이종 차량이어가지고 처음 밟아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페달을 밟으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게 2단이에요. 이렇게 맞물리면서 3단이 돼요. 자, 잘 보시면은 자, 1단일 때는 기어가 더 크죠? 여기서는 기어가 비슷해지죠? 윗기어랑 밑기어가 비슷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윗기어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기어 두 기어 사이에 크기가 계속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맞물리느냐, 뭐 몇 개씩 맞물리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토크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변속기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동차 회사마다, 종류마다 이제 이런 변속기의 이제 톱니, 그 기어의 형태, 개수, 뭐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동 변속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어 링기어, 선기어, 그 사이에 있는 유선기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의 형태를 바꾸고 개수를 바꾸고 맞물리는 입수를 바꾸면서 이제 자동으로 변속을 하는 거예요. 요게 좀 더 궁금하시면은 뭐 유튜브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은 좀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화 자료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디퍼렌셜, 즉 차동 기어인데요. 지금 약간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제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된 이후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전에도 좀 알았지만 이제 회장직을 맡고 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 동아리 회장인데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딱 제가 공부할 때 아니면은 제가 뭐 동아리 생활을 할 때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대생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경영대 쪽이나 안 그러면 뭐 그 상경 계열 분들도 저희 좀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대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 그냥 차는 저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우리 저희 동아리에서 업무 보실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지식만 좀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샜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디퍼렌셜 차동 기어인데요. 이제 이거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뒤에도 설명을 할 거지만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는 직진을 하는 그 디바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비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이제 조향이 있기 때문에 곡선 구간, 이제 회전 구간을 거쳐야 합니다. 회전 구간을 거칠 때 많은 이제 지오메트리적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원형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마찰력 또는 회전수가 달라야 합니다. 일단 마찰력은 다르겠죠. 마찰력은 이제 원심력 때문에 다를 건데 이제 회전 속도가 같으면은 정확한 조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퍼렌셜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R1, R2라 돼 있는데 이렇게 뭐 영어로 생각하지 말고 R1은 안에 바퀴예요. 안에 바퀴. 안에 있는 바퀴. R2는 밖에 있는 바퀴예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차가 돌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바퀴는 E1을 따라 돌고요. 바깥쪽에 있는 바퀴는 E1을 따라 돌아요. 그러면은 요만큼 왔을 때, 딱 반 왔을 때 얘가 간 거리보다 얘가 간 거리가 더 많겠죠. 근데 얘가 이 뒤에 있는 이 바퀴가 여기 바깥에 있는 바퀴랑 같은 회전수로 바퀴를 회전시켰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겠죠. 최대한 원이 똑같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도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격차가 나니까 이렇게 조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좀 불안정하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만큼 갔을 때 요거에 대한 회전 속도가 똑같게끔 해주는 장치가 디퍼렌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설명해서 그냥 이 거리와 이 거리, 이 회전 속도, 회전 바퀴가 회전하는 수를 똑같이 해주는 회전, 그 거리, 회전한 거리죠. 거리를 똑같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있는 자료인데요. 엄청 유명한 자료예요. 디퍼렌셜을 다룰 때 항상 나오는 자료인데요. 자, 직진할 때는 일단 쉽게 여기가 왼쪽 바퀴고요. 여기가 오른쪽 바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회전하는 회전축이고요. 자, 회전을 할 때, 직진을 할 때는 똑같겠죠. 직진을 할 때는 이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똑같습니다. 근데 회전을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회전의 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쪽 바퀴만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디퍼렌셜의 역할이에요. 역할이자 원리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영상인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끄고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데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냥 평평한 이제 막대기, 스틱을 들고 회전을 시키면 똑같은 회전수로 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장치를 하나 놓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장치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장치를 놓고 이걸 돌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이 돌아가죠. 돌다. 자, 이게 직진할 때예요. 이게 차동 기어가 달린 차량에 직진을 하고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바퀴를 잡은 게 보이나요? 네, 바퀴를 잡죠. 바퀴를 잡고 돌아가는 걸 보세요. 네,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바퀴를 잡고 돌리면은 얘 안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여기 잡아야지 돌아오죠.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회전을 하면서 이쪽 바퀴만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차동 기어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톱니를 달고 뭐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왼쪽 바퀴가 잡혀 있으니까 얘는 돌지 않아요. 즉 여기는 그 마찰력이 높은 안쪽 바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진일 때는 같이 돌다가 이제 바퀴를 잡으면은 한쪽이 멈추는 이런 식의 이제 거동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동 기어 중에 LSD라는 걸 한번 다뤄볼게요. LSD는 이제 양쪽 바퀴의 회전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적은 쪽으로 구동력의 일부를 보내서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차동 기어는 마찰력이 한쪽이 맥시멈이 되면 아예 멈춰요. 아까 그 영상처럼 아예 안 움직여요. 근데 LSD는 그런 식의 이제 마찰력의 차이가 심하게 나가지고 회전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구동력의 일부를 강제로 돌지 않는 쪽으로 보내가지고 바퀴 회전수의 격차를 좀 줄여주는 장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아, 예,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잘 나오는데 LSD가 나온 이유는 사실 험지, 험로, 눈길, 빗길 이런 데에서 이제 차동 기어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거예요. 차동 기어의 단점은 마찰력이 낮은, 마찰력이 상실되는 구간에서 차동 기어의 특성상 그 마찰력이 없는 쪽으로 모든 구동력을 다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하게 돌면서 구동력이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LSD를 끼우게 되면은 이쪽에도 어느 정도 구동력을 줘가지고 이제 험로를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마찰력이 작아요. 빗길 때문에 미끄러지고 눈길 때문에 미끄러지는데 하루 종일 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마찰력이 어느 정도 있는 땅에서 바퀴가 굴러줘야지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탈출을 할 수 있는데 자동 기어는 이런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LSD를 끼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니버설 조인트인데요. 유니버설 조인트는 한번 일단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갈게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왜 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일단은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차량 각도가 생겨도 동력이 전달된다. 라는 게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인데요. 아까 엄청 앞으로 가면은, 요거 있죠. 요게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는데, 실생활을 좀 빗대가지고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왜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이렇게 있고 차는 뭐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앞바퀴가 한번 지나갔다가 뒷바퀴가 이렇게 들리면서 차가 이렇게 쿵쾅 하면서 지나가겠죠.
이때 이 전체 형태가 일자로 된 스틱이다 라고 하면은 이 차가 자연스럽게 혹은 충격 없이 지나가기는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이 유니버설 조인트를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운데요. 유니버설 조인트가 이제 이걸 위에서 봤을 텐데, 말을 많이 해서 힘드네요. 네, 이걸 위에서 봤을 때인데요. 이걸 옆에서 보면은 유니버설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틱이 이렇게 돼 있는 스틱이 이게 옆에서 볼 때예요. 이거 위에서 볼 때고 위에는 위에서 볼 때, 이거 옆에서 볼 때인데 이제 이게 이어져 있는데 이 스틱이 이렇게 이렇게 뭐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제 차량의 거동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충격이나 뭐 언덕 이런 것들을 넘어설 때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고요. 유니버설 조인트의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각도가 변하더라도 이 동력에 대한 손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력을 그대로 회전시키면서 전해주면서도 이 유니버설 조인트의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니버설 조인트가 있고 여기 스틱이 이렇게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자, 다음은 구동 방식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두시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차량을 얘기할 때 뭐 FR, 뭐 RR, 뭐 FF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이 앞에 있는 F, 이거는 이제 엔진의 위치를 말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R, 이거는 구동하는 바퀴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퀴가 동력원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는 프론트 R은 리어 뒤, 이제 M은 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텀이죠. 미디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륜구동차와 사륜구동차가 있는데요. 어, 이게 차들마다 많이 특징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많고 뭐가 적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차량 살 때 어떤 게 많구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바퀴가 앞에 있고 엔진이 앞에 있죠. 자, 이건 FF입니다. FF 차량은 실내 공간에 대한 효율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트렁크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본네트에 엔진이 들어가고 뭐, 이 뒤로는 이제 동력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바퀴 구동이 있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로 해가지고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승차감이 좋아요. 차량의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옛날 세단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갔던 이제 구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뒷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인데요. 이제 RR이죠. 어, RR은 저희 이제 대회 차량 중에 미니 바하 차량이 RR이거든요. 이제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에 구동축이 그대로 있는 이제 RR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 주행에 유리하다라는 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륜구동인데요. 사륜구동은 이제 험지나 이제 좀 모래, 네, 험지죠. 험지를 이제 주파하는데 유리한 차량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사륜구동은 말 그대로 4개의 바퀴가 다 구동축이에요. 다 구동을 하는 이제 상시 구동을 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험로 주행에 용이합니다.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뭐 GV80이라던가
안 그러면은 뭐 많이 나오는 비싼 그 SUV 차량들 있죠. 그 차량들의 옵션을 넣으면은 사륜구동이 들어가는데요. 그 사륜구동은 항상 사륜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시 사륜으로 돌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륜으로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가지고 구동을 하는 사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조향장치인데요. 조향장치는 렉앤 피니언, 그 다음에 에커먼 장토식, 그 다음에 조향 배력 장치, 그 다음에 오버 앤 언더 스티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조향 장치는 말 그대로 차량의 선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핸들, 정식 명칭으로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렉,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말 그대로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죠. 렉 피니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밑에 있는 길다란 장치를 렉이라고 하고요. 여기 동그란 장치를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티어링 휠이 있죠. 이렇게 요 밑에 거 보여줄게요. 밑에 거 바퀴가 회전을 해요. 핸들이죠. 핸들이 회전을 해요. 핸들을 회전을 하면은 유니버설 조인트를 따라가지고 축을 따라가지고 회전을 하겠죠. 이 회전을 해가지고 피니언을 이렇게 돌립니다. 피니언을 돌리면 렉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움직이겠죠. 요거는 뭐예요? 회전 운동이죠. 요거는 뭐예요? 이제 평행 운동이죠. 그냥 변임만 이제 X축 변임만 움직이는 운동이고요. 요거는 회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평행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이고요. 이렇게 렉이 이제 움직이면서 요 끝에 달려있는 걸 타이로드라고 하거든요. 이 타이로드에 의해서 바퀴가 조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게 모든 차에 적용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별거 없죠. 이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이제 바퀴가 움직여요. 그러면 유니버설 조인트를 따라가지고 샤프트를 따라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니버설 조인트에 의해서 피니언이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렉이 이제 평행 운동을 해요. 지금 제가 평행 운동 말고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변임만 발생하는 평행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고 이 타이로드에 의해서 바퀴가 회전을 합니다. 네, 별거 없죠. 네, 이게 렉앤 피니언이에요. 요 장치가 렉앤 피니언입니다. 네. 에커먼 장토식을 제가 다뤄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 에커먼. 에커먼은 아까 차동 기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목적이 좀 비슷하다? 이게 이제 회전을 할 때 회전하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선, 회전하는 각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이렇게 꺾였을 때 똑같은 각을 이루면은 선회하기가 어려워요. 에커먼. 에커먼이 없는 차들은, 에커먼 장토식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은 차들은 바퀴를 회전했을 때 선회 구간에서 똑같은 바퀴의 회전을 보여주고 회전각을 보여주고 이러면 선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이제 에커먼이란 사람일 거예요. 에커먼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에커먼 장토식은요. 그냥 이거 흘려 들으세요. 쉽게 흘려 들으세요. 여기에 이제 킹핀과 여기 너클, 그러니까 타이로드 엔드가 잡히는 지점이 있어요. 아까 타이로드라는 게 이거잖아요. 타이로드. 여기 끝에가 타이로드 엔드예요. 그러면 여기 이 그림에서 뭐겠어요? 여기가 킹핀이고 여기가 타이로드 엔드거든요. 여기가 타이로드 엔드. 이 점을 잇는 직선이에요. 이 점을 잇는 직선을 뒤로 이어서 뒤에 차축에
중간에 만나게끔 타이로드 엔드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애커먼 장토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차축에 있는 킹핀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킹핀이라는 위치와 타이로드의 끝 지점, 즉 타이로드의 끝 지점, 타이로드 엔드를 이은 이 선을 연장했을 때 뒤에 차축의 중간에 만나게끔 설계를 하는 것을 애커먼 장토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전 구간에서 바퀴의 회전 각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 회전 각도가 다르게 되고 이 회전 각도는 이 회전에 필요한 각도만큼 설정돼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맞추게 되면은 바퀴 회전 각도는 달라지지만 자연스러운 회전이 가능한 각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커먼 장토식은 뭐 이야기들은 많은데 사실 설계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설계를 그냥 꾸려 나가가지고 이제 타이로드 엔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네, 이거는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향 배력 장치인데요. 이것도 쉽게 그냥 다루고 갈게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과생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마찰력이라는 게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크죠. 그래서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은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달릴 때 뭐 차선을 바꾼다거나 뭐 우회전을 할 때보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핸들을 돌렸을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좀 줄여주고 조향에 대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이제 보조 장치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샤프트에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렉 쪽에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회전을 도와주는 모터예요,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그 운전자가 뭐 이런 방향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려고 할 때 얘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모터가 이쪽으로 돌려주는 그래가지고 차량의 거동을 스티어링의 조작을 좀 더 쉽게 힘을 적게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아주 현대 기아차는 MDPS라는 장치가 있고요. 뭐 벨로스터 M부터 해가지고 많은 차량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안 들어있는 차량은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요거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힘이 세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약간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티어링 없이 이것만 돌려가지고 쓰는 것은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이거는 조금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뭐 많은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설계할 때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이게 뭔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원하는 것보다 조향이 심하게 되면 오버스티어입니다. 자기가 핸들을 이만큼 돌렸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기 위한 핸들을 돌렸는데, 차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슬립이 나는 거죠. 슬립이 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이게 오버스티어. 그 다음에 이만큼 핸들을 돌리려고 했는데, 차량이 요거밖에 안 가는. 그러니까 이만큼 핸들을 돌렸지만, 요거밖에 안 가는 걸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휠 및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토와 캠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전달을 드릴게요.
자, 휠 타이어는 자동차 중량을 지지하고 노면 위를 회전하며 완충, 조형, 제동, 성능 등이 직접 노면에 작용하는 장치입니다. 제동 성능이죠. 제동 성능이 직접 노면에 작용하는 장치예요. 실제로 저희 오비 선배님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타이어만으로 모든 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차량을 선정할 때 타이어를 선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만큼 차량에서는 타이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타이어만으로도 뭐 연비가 1, 2k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의 종류에는 뭐 오프로드 타이어, 온로드 타이어가 있는데요. 딱 봤을 때 뭐 어떤 게 온로드고 어떤 게 오프로드인지는 좀 감이 오죠. 이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심하게 나 있는 것들이 이제 험지를 빠르게 빠져나가는 나가기에 유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보통 오프로드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토는 차량을 설계할 때 아주 중요시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차량을 위에서 볼 때예요. 지금 차량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퀴의 형태가 여기가 이제 수직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조금 꺾여 있죠, 차가. 바퀴가. 이거를 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직 구간에서 안쪽으로 좀 꺾여 있는 걸 토인이라고 해요. 반대로 수직 구간에서 바깥으로 좀 빠져 있는 것, 이걸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토인을 하게 되면 차량이 앞으로 나가는 직진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토아웃을 하게 되면 조향의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스티어링이죠. 이제 스티어링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진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버는 이제 정 캠버와 역 캠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거는 차량을 위에서 봤다면 이건 차량을 앞에서 본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바퀴가 수직 구간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즉 좀 이쪽으로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을 때는 이제 정캠버라고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직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반대가 되면 역캠버라고 합니다. 역캠버는 선회력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정캠을 할까, 역캠을 할까? 내가 레이싱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레이싱의 트랙은 이제 꼬불꼬불한 게 많다. 그러면 역캠버를 이용해가지고 선회력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트랙은 엄청 간단하게 이게 직사각형이다. 그러면은 이제 직진성이 좋은 정캠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엔지니어적인 고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정캠버 2와 더불어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차량의 거동이 있어요. 차량의 거동은 이제 3인칭이니까 3축으로 움직이죠. 아니, 3축이 있는데 뭐 딴 얘기는 안 할게요. 딴 얘기는 안 하고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하는 회전, 이거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그래가지고 이 회전 방식을 피칭이라고 적어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돌려가는 걸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앞으로 도는 이 정도를 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차 기준으로 양옆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회전하려고 하는 정도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이라고 하죠. 롤이라고 합니다. 롤.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걸 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돌려고 하는 힘. 차량이 이제 위의 중심축, 그러니까 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고 하는 힘. 이렇게 돌려고 하는 힘을 요라고 합니다. 이거를 많이 쓰는 거는 어딜까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에서는 피치와 롤과 요가 전부 다 일어나죠. 차량에서는 롤과 피치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합니다. 요는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피치와 롤을 좀 중요한 정도, 어느 정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바하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들, 저희가 앞서 다뤘던 이야기들에서 바하차에는 뭐가 있었는가 한번 다뤄볼게요. 저희 이제 바하 2팀에 이거 옛날 차거든요. 작년에 나갔던 차. 얘는 이제 차동 기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동 방식은 RR. 렉앤 피니언은 렉이랑 피니언이 분리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로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온로드 타이어를 달렸는데요. 이제 올해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그 다음에 렉앤피니언은 일체형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디퍼렌셜은 아까 말했던 그 마찰력에 따라서 이제 회전수를 좀 격차를 줄여주는 이제 LSD 장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하차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을 간단하게 적어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도 원래는 이렇게 이거 아마 마티즈인가 티코인가 그 타이어거든요. 근데 음, 이제 오프로드용 타이어 이렇게 생긴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게 첫 수업인데요, 첫 세미나인데요.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난해한 내용도 많았고 사실 이제 원래 회원들도 완벽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어요. 하지만 최대한 좀 쉽게 많은 내용을 안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들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일단은 이번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가지고 엔진도 같이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엔진 파트까지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듣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